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지난 주말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추경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4차 대유행이 길어져 이걸로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적극적인 다음 지원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전체의 40%를 넘어선 비수도권에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55세에서 59세의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 지역주의 공방에 대해 지도부와 당 선관위에서 유감과 경고를 보냈지만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당 안팎의 인사를 미리 영입한 데 대해 공방과 징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 씨의 친구는 앞선 진술을 뒤집고 당시 조 씨가 분명히 참석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나흘째 성적과 메달보다는 경기 자체를 즐기는 우리 대표팀 젊은 선수들의 선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Z세대의 당찬 질주,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3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20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가 이번 주에 전체 감염자의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에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8명. 전날보다 169명 줄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 7일부터 20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간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는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급증세는 정체된 모양새이나 풍선 효과, 또 휴가철의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차 유행이 지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6.94%로 직전일보다 높아졌으며 누적 양성률의 4배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감염자가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인도발 델타형 변이가 지난주 전체 감염자의 48%에서 이번 주에는 5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6월 넷째 주에 3.3%에 불과했지만 한 달 사이에 우세종으로 변하는 등 무서운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로 볼 때 지금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상향 조치 배경에 델타형 변이가 있다며 예전보다 빠르고 강한 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확진자가 500명 넘게 쏟아져 처음으로 전국 확진자의 4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되고 특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일부 지역에는 4단계가 시행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사이에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515명.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40.7%를 차지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꺼번에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경기, 인천보다 발생률이 높은 대전시는 4단계로 격상해 오후 6시 이후의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대전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70명 전후로 늘어나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과 타이어 공장의 연쇄 감염이 심각합니다. 4단계 거리 상향 조치에 맞춰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외식이나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서철 확진자가 급증했던 부산시는 당분간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넘게 나오던 확진자가 최근 2자릿수로 줄었고 유흥시설은 4단계와 비슷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폭염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점은 방역의 또 다른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바이러스의 전파가 빨라지고 있는 것과 여름철에 냉방 시설 가동에 의해서 환기가 불충분해서 밀폐된 공간이 조성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유흥주점과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피서 인파가 몰린 강원도 양양군도 지난 25일부터 4단계로 올렸고 3단계로 내리자마자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강릉시도 4단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서 벗어난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으로 피서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시작된 만 55세에서 59세까지의 백신 접종은 이번 주까지 수도권은 파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정부는 모더나 측이 생산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공급 일정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50대 후반 인구 중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한 304만 명에 대한 접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까지 수도권은 화이자, 비수도권은 모더나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부 모더나만 접종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빼면 지역 구분 없이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예고했던 모더나 백신이 아닌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같이 접종하게 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8월 2일부터 8월 8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문자가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매주 접종 가능한 백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급이 일주일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더나 측이 최근 생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더나는 3분기에 총 4천만 회분 도입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물량은 108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 결과도 나왔습니다. 약 500명을 대상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중화항체 생성률은 동일 백신과 교차 접종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델타형 변이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환응이 최대 6% 감소해 변이 대응력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상 반응도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20대 남성 병사가 엿새 뒤에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이후 심근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병사인 A씨가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은 건 지난달 7일. 그로부터 엿새 뒤인 13일 새벽 1시. A씨는 동료 병사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냥 넘어갔고 결국 아침 8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근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사례는 심방 쪽에 주로 염증이 있었고 또 신경 전달 경로를 염증이 침범함으로써 급성으로 심장이 부정맥과 함께 급성 심장사했던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백신 접종 뒤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면서도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하고 11시간 뒤 가슴 통증이 나타났고 심낭염 진단을 받았지만 회복했습니다. 이 역시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경우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이나 호흡곤란, 숨가쁨, 호흡시 통증이나 또는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시거나 실신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적인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는 1,300, 1,400, 1,500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주말 휴일에 이제 여기저기 피서를 가거나 휴가를 즐기던 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몸에 뭔가 이상을 느끼고 이제부터 막 검사를 받기 시작하면 또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비수도권에서 발병이 한 40% 이상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라든지 수도권과 원래 교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쪽으로 여행을 갔거나 출장을 갔던 분들이 거기서 감염돼서 수도권으로 이제 재유입되는 이런 상황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행 상황이 길어지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서의 그런 발병 상황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지만 예. 비수도권 상황이 사실 예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도 조금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는 확 늘어나진 않더라도 지난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 같고 그나마 비수도권의 그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게 효과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아마 다음 주나 돼서야 전국 단위 확진자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예측은 안 되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걱정이 되니까 결국 비수도권도 내일부터 해서 다음 달 8일까지 3단계로 이제 격상시켜서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전국을 또 일관해서 그렇게 올려버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교수님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에 지금 풍선 효과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선제적인 게 아니라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악화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3단계를 올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인구 10만 명 미만인 소도시들에서 유행이 없으면 거기는 이제 단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했지만 10만 명 이상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방역은 일단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확진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비수도권에서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원을 못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방역의 선택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에 절반을 넘을 거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좀 대응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까지의 델타 변이 분율,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분율 보면 48%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8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확진자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발병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실제 역학조사를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파력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런 기존의 바이러스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행력을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이 델타 변이에 의한 그런 전파 상황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 55세에서 59세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응답률, 예약률로 보면 한 86%, 뭐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다 맞으면 이제 백신 접종이 웬만큼 많이들 하셨으니까 네. 그때는 좀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다 맞아도 효과가 나타나려고 한 2주 기다리다 보면 도대체 언제는 이게 완화가 되는 걸까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의 효과라는 게 1차 접종하고 나서도 한 2, 3주는 지나야지 효과를 나타내고, 화이자 접종도 지금 이제 화이자는 모더나 다 4주 간격으로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mRNA 백신의 특징이 2차까지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야 전반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확진자 감소에는 지금 예방접종하는 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 3주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확진자를 줄여야 되고요. 거기에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그 확진자가 완화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패턴으로 굳어서 천천히 이제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그런 형태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2, 3주 동안에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를 안정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백신을 맞고도 다시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돌파 감염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부스터샷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2월, 3월에 주로 접종을 했었던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령층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게다가 델타 변이의 유행까지 겸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또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될 상황이고, 전면적인 추가 접종 또는 부스터샷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그 앞으로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도 더 깊게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뭔가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이르려면 상당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면역의 효과가 또 떨어지는 분들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막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한데,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1,300, 1,400의 숫자를 결국 생각한다면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밖에는 거들어드릴 게 딴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사이에 불붙은 상호 비방전이 연일 다른 주제로 옮겨붙으며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선관위까지 나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지역주의 조장을 두고 후보 간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후보 사이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극복한 지역주의 논쟁을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지역주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 선관위는 각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볼썽사 나온 상호 공방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그동안의 네거티브 논쟁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적통이라든가 박정희 찬양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 신경전은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칭찬의 맥락에서 나온 말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 지사 측 반발에 일침을 가했고,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뭘 왜곡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당시 인터뷰 녹음 파일을 올리며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게 누군지 판단해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를 두고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며 국민께 창피하다고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진영에서 시작된 논쟁이 다른 주자들로도 번지면서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경선 후보들을 모두 모아 공정 경쟁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열 예정인데 과열된 분위기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예, 이 지사 측이 공개한 발언의 전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이낙연 당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오실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왜냐면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매우 고르게 잘 나올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순에 합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윤석열 캠프 조기 합류를 두고 날선 신경전과 함께 징계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배터리가 한 칸 더 충전됐습니다.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치맥 회동을 통해 정권 교체 의지와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지율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야 하고 광복절에 이뤄질지도 모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고려할 때 이르면 8월 초 입당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입당 시기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윤석열 총장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의 소이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시너지를 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이가 좀 있었다고. 윤 전 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며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더 넓혀갔습니다. 정치적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조금의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론을 제가 낼 생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들의 윤석열 캠프 조기 합류를 두고 쪼개졌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은 입당도 하기 전부터 현직 당협위원장들을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킨 건 전력 손실이라는 비판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 이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입당하라면서 비판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옹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정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콩가루 집안이냐는 비판과 함께 가자는 옹호가 맞선 가운데 캠프에 참여한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면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당내 중진들은 입당 촉구 회견을 열며 길 터주기에 나선 상황.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 또 당원의 한 사람이면 의원들이 그런 자유로운 그런 결정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개파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윤 전 총장의 입당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합 집산과 내홍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지겠지만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재수감 절차를 밟으러 창원교도소 앞에 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재수감에 임하는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맡았던 경남도지사직에 대한 소회도 남겼습니다. 도지사가 된 뒤 초기부터 추진해온 동남권 메가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과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은 함께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전 지사가 재수감된 창원교도소 앞에는 오전부터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김경수는 모자라! 진실은 정리한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과 보석을 거쳐 재판을 받아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재수감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빈 자리로 남은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경남도 선관위원회가 곧 보궐선거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2009년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참석했던 조민 씨의 친구가 오늘 SNS를 통해서 당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1심 당시의 법정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박준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인물을 정리를 하자면 장영표 단국대 교수. 네. 이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어떤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도한 교수입니다. 네. 물론 조국 전 장관과 아는 사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증인은 그 장 교수의 아들인데 조국 전 장관 딸과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지난번에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 영상 속에 이 여학생이 조민 씨라고 하는데 아느냐 그랬더니 영상 속 여학생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민 씨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참석을 했고 23일 날 참석을 해서 이 서울대 공익법센터의 학술대회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1심 때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진 속에 지금 여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호인 질문이 조민 씨가 맞다고 하죠 하니까 이 장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민이 90% 맞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1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100%는 아닙니다. 90% 맞습니다라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쟁점이 됐냐면 저 세미나 같은 것을 충실히 참석하고 나름대로 그렇죠. 인턴십 끝났다는 이제 증빙을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위계 뭐 제출해 가지고 공무 방해가 되든지 업무 방해가 되든지 허위 인턴십 작성죄가 되는 거거든요. 저기 갔다 그러면 그 허위가 아니고 진실된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왜 달라졌는지 그럼 그 여학생이 조민 씨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봤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 그래도 다른 질문일까요? 이 장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밝혔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미나에서 조민 씨하고 이 장 씨가 만나서 장 씨 입장에서는 그건 기억을 못 하겠다. 내 기억성에 그게 없다. 만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예 안 나온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세미나 그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사진을 볼 때는 조민이 맞다라는 겁니다. 뭐 90%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뭐 퍼센트로 따질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사진상 맞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은 했는 것 같다. 예. 자기랑 만난 상황은 아니요. 자기랑 얘기한 거는 아니었지만 참석한 건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의 착각을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온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론 보도들을 지목하면서 자, 이게 언론 보도에 문제가 많더라 이런 대목까지 나와서 좀 가슴이 뜨끔하기도 했고 그렇죠. 예. 아무튼 기억이 없다. 네.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실체에 관한 문제고 그렇죠. 90% 정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자기의 느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만나진 않았지만 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기억이 없다. 근데 기억이 없다에 언론에 포인트가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자기는 만난 적 없다 얘기를 하고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안 만난 것처럼 기억이 없다는데 포인트를 맞췄고 결국 이렇게 과장된 언론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민 씨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날 재판을 참관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기억이 없다만 나오지. 그렇죠. 이 사람은 조민 씨가 맞다. 참석하고 있는 이 영상 속 사람은 이런 기사는 또 없어요,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NS에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은 이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복적 감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증오심하고 적개심이고 또 인터넷에서 세뇌된 인터넷 언론에서 자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리 가족이 도와줬는데 예. 오히려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보복적이고 경솔한 생각에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입장을 정확하게 그 마지막 SNS에서 밝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몇 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조국 전 장관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덮어써가지고 고생을 하는가? 네. 이런 아마 이제 복받친 감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엄청 미친다고 그렇습니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공범입니다. 조국 장관하고 같이 공범 부분인데 이 부분 싹 다 유죄가 됐었거든요.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고 또 나머지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동영상이 이런 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참석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본 적 없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허위 작성죄, 허위 위조죄,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90% 말은 90%지만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잘못된 적개심에서 진술을 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진술이 번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언이 헷갈리면 그 입증의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거에 터잡아서 이루어졌던 사실관계 인정은 어렵게 되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은 이 장 씨를 수사한 이제 검찰 측에 대해 그렇죠. 뭔가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일찍 도착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시간이 몇 시간 뜬다. 네. 그 몇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읍소를 했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설득을 했든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마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법무장관은 뭐 기준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기준대로 처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조국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뭐 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예. 원래 3회 조사할 때 원래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5분인데 수사 신문조서에 다 적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고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나고 예. 열람은 언제고 적는데 9시 35분에 갔던 사람이 1시 5분부터 조사가 조사를 시작된 받았어요? 겁니다. 예. 그럼 3시간 반 동안 없어졌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많이 하는 관행 수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뭐 부장이 한번 보좌한다든지 예. 검사가 보좌한다든지.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김학의 전 장관 사건을 네.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회유나 면담을 검찰이 했다 그러면 없었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라. 그게 잘못됐다면 유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3시간 반 동안 혹시 면담이나 회유를 했다 그러면 증거가 오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2심에 와서 입장이 번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법무부에서 이 담당 검사한테 감찰을 좀 해달라라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 입장인 것입니다. 예. 아무튼 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재판 중에 상당히 핵심 부분은 증거들마다 압박에 의한 증거냐, 그렇죠. 오염된 증거냐 항상 이제 논란이 이제 빚어지는 건데, 그나저나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자, 언제 7월 결론 낼까요? 12일 날 종결을 했고요. 예. 8월 11일 날 예정돼 있는데 8월 중으로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크게 재판은 3가지 정도예요. 입시 비리 관련된 거, 예. 사모펀드 관련된 거,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씨가 거의 무죄가 났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대법원에서요. 이제 입시 비리 부분인데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증거가 지금 문제, 동양대 PC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진술을 했던 증인도 진술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그게 유죄로 계속 판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 두 개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사건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도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주 의원이 김 씨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대게와 한우 등을 받고 김 씨를 통해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12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 씨가 주 의원의 부탁을 받고 스님에게 제공한 금품은 1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죠. 주 의원은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장을 지냈고요.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찰 주변에서는 주 의원이 스님 그리고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식사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스님에게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대게를 전달한 적도 함께 대게를 먹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김 씨가 대게와 한우를 보내온 것은 맞지만 가격이 낮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스님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주 의원이 선물을 보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주 의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입건된다면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첫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망신이고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며 혹여라도 정관계 인사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을 입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모 TV조선 기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고요. 또 김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의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로비 의혹은 건국대로도 번진 상태죠.
경찰은 특히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이방현 검사, 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이 함께한 지난해 광복절 골프 모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의 가보니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추가로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닥치며 썰렁한 거리를 지키고 있는 노점 상인들, 마찬가지로 손님들 발길이 끊긴 가게에서 한숨만 내쉬는 자영업자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모두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20년째 직접 만든 일기장을 판매하고 있는 51살 홍정찬 씨.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외국인들 발길마저 끊기면서 하루에 일기장을 한 권도 못 팔고 돌아가는 날이 허다합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외국분들도 그래도 인사동은 찾아주셨거든요. 이제 4단계 격상된 다음에는 전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 탓에 길거리 장사는 더더욱 타격이 큽니다. 사람이 다니지라는 게 사람이 다니냐 뭐래도 보고 사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3주차를 맞은 서울 인사동 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거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때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아귀찜 골목도 텅 비었습니다. 4단계 격상 직전만 해도 가게 안은 단체 손님들로 꽉 찼는데 4단계 격상 이후엔 2인 손님만 3팀뿐, 매출은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아구찜이나 해물찜은 이렇게 단체 가서 여러분이 와서 드셔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 팀, 두 팀 이 정도예요. 4단계 계속 연장되면 가게문 닫아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도 예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여름이 제일 사람이 많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예약도 아예 없고 4층이 지금 텅 비어 있고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4단계 연장으로 2주 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더해 비수도권도 3단계 일괄 상향에 들어서는 만큼 어려운 국민에게 적기에 신속한 지원이 닿도록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백신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 회복 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낮춰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지원 금액을 10만 원 늘린 점도 꼽았습니다. 이들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추가 세수 가운데 2조 원을 국채 상환해서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국민지원금 4인 헛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이 기준선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가 돼야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호벌이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지난달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30만 8,300원 이하일 경우 가구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은 19만 1,100원, 3인 24만 7천 원, 6인은 41만 4,300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 호벌이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 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2인은 20만 1천 원, 3인 27만 1,400원, 5인은 42만 300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은 직장은 14만 3,900원, 지역은 13만 6,300원의 건보료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장가입자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 7천 원, 지역가입자 2인 맞벌이는 27만 1,400원이 지급 기준선입니다. 맞벌이에는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노인, 비경할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가구 원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6월 건보료는 이미 고지됐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시가로 20억에서 22억 원의 집을 소유하거나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 원을 예치한 자산가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특례 적용을 감안할 때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유통업계는 과거 올림픽 특수를 누렸던 것과는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한일 관계마저 얼어붙으며 조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됐지만 과거와 같이 들뜬 분위기는 유통가에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응원을 주제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행사를 펼치던 과거와는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반일 감정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단체 응원 문화가 사라진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대신 유통업계는 집에서 응원하는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집콕 응원족이 많아지면서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온라인몰에서 최근 한 달 동안 판매된 대형 TV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림픽 개막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되면서 집콕하며 올림픽을 시청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대형 TV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응원 먹거리도 인기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맥주나 안주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한국 축구 대표팀 경기가 열린 지난 22일 한 편의점의 치킨과 맥주 매출은 전주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체 응원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응원 문화로 바뀌면서 편의점에서 주류와 간식의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고객을 위해 맥주와 치킨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가정 간편식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자 식품업계는 부지런히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만 하면 코로나19에 어김없이 발목이 잡혔던 유통업계는 올림픽을 계기로 매출이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질타가 쏟아지는가 하면 그런 보도에 대한 반성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태권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보시죠. 메달이 어려운 정말 가난한 나라 스포츠 약소국들에게는 한국의 태권도는 희망이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태권도를 이렇게 축해 세웠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한 종목만 출전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이 나라들은 올림픽에 아예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겠죠. 보십시오. 2000년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이후에 가봉, 요르단 등 12개 나라가 태권도에서 자기네 나라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장비가 전혀 필요 없는 맨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좁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태권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고 올림픽 종목 중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하고 다양성 있는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 기사가 왜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번 옛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권도는 혼란 그 자체다. 도대체 점수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유도도 그렇고 펜싱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절을 중시하는데 경기 흐름을 끊고 사람 지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배구나 축구 같으면 감독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거죠. 태권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카드를 꺼내들면 심판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카드를 받아들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비디오 판독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본부에 가서 저쪽 감독이 카드를 내밀면서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다, 그 얘기가 왔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로 하면 안 될까? 이거는 여지껏 영어 프랑스어 때문에 고생했던 아시아 사람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년 전에 바로 이랬던 뉴욕타임스가 태권도의 가치를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에 막 채택된 종목이 아니라 핵심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10개국이 들어가 있고요. 난민 캠프에도 태권도 훈련장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도 난민 대표팀 선수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훈련에는 빈부격차 없이 그 나라에 아주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 언론은 태권도에서 메달을 몇 개 따느냐가 아니라 우리 태권도 그 자체, 태권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그 과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아무래도 태권도 조금 더 재밌어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재밌게 경기할 건가 연구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는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완전히 어린이 스포츠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태권도 산업, 방어구라든가 헬멧 등 여러 가지 도복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성장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태권도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태권도 코치나 태권도에 관련된 물자들을 보내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적 개발 원조까지 올림픽을 계기로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나 이런 논의를 확산시키는 게 태권도 종주국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의 수용자 관리 실태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가 25일 오후 3시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상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실 독방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 독방엔 화장실이 있는데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군사경찰이 상주하며 정기 순찰 때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독방 내 화장실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정치권은 안일한 상황 인식을 지적하며 국방부에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군 수용 시설에서 감시 서울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군 기강이 이안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A 상사는 고 이모 중사의 상관으로 성추행 당일 회식을 주도했고 이튿날 강제추행 피해 호소를 듣고도 방역 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이 중사와 남편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피해자의 남자친구, 현 남편에게 피고인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고 이중사의 남편 측은 A 상사의 비위 사실을 증명할 기회가 박탈된 것에 실망을 나타내며 이번 일로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유족들과 가족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8월 중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이 대체 장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제 집행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주변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거 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결국 공문 전달 등 철거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오늘 철거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 5일 서울시는 이날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오전에만 2차례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우선 협의체부터 구성할 것과 광화문이 아니면 서울 다른 곳에라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공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이제 서울시에다가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임시로 이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돼서 운영과 설치를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꾸리자라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떤 구조물도 없는 열린 광장 조성 계획은 전임 시장 때 결정됐다면서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족 등이 거부할 경우에 강제 철거에 나설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억공간 주변은 기억공간의 존치와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온종일 고성이 오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태풍 2개가 북상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예보입니다. 다만 제주와 서해, 남해바다의 기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